용 차량은 58만 587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연휴 닷새째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큰 일교차는 한동안 이어지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후 한때 전남권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노인의 날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현실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폐지를 수고하는 노인들을 자원재생활동가로 대우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노인들과 상생하며 환경까지 지키고 있는 건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러블리 페이퍼 기우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도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것이다. 지난 4월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내놓은 전망인데요. 우리 연금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정부는 이번 달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현행의 2배인 최대 18%까지 올리고 연금 수령 시작 시기는 68세로 3년 미뤄서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데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물론 정부로선 기금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민연금이 노인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 역시 빠뜨려서는 안 될 문제일 텐데요. 실제로 OECD는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이 65%에서 75%는 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40%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국민연금의 평균 지급액은 월 58만 원,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 생계비가 1인당 124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연금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활동 시한을 2차례나 연기하며 연금개혁을 사실상 내년 총선 뒤로 미뤘는데요. 다가올 총선이 끝나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50일도 채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금개혁 논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흔히들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노인의 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씁쓸한 결과인데 말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모처럼 연휴가 길어서 저는 서울에서 주로 잘 보내고 잘 쉬었습니다. 잘 쉬었어요? 아, 예. 저도 네. 뭐 오래간만에 쉬고 오늘 이제 생방송이니까요. 네. 방송 때문에 또 직접 나와주시고 고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제27회 노인의 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냈네요. 네,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축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어르신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면서 어르신들이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네.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 내는 건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공산 세력 뭐 이런 걸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윤 대통령은 사실 지난 8.15 경축사를 기점으로 각종 기념일마다 이 이념 대결에 집중해서 공산 세력 언급을 빠짐없이 이어왔는데요. 네. 예를 들어보면 8.15 때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면서 공산 전체주의를 6차례 언급한 바 있었고, 또 가까이는 지난달 21일 을지 국무회의, 29일 민주평통 행사, 그리고 바로 어제 외교원 6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도 빠짐없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 국내 추종 세력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설파했는데요. 네. 오늘 노인의 날 메시지에서도 예외가 없었던 겁니다. 역시나 총선, 그리고 그보다 앞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60대 이상 주요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거란 해석이 우선 나오고 있고요. 메시지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 윤 대통령의 국방 보훈 관련 일정 역시 부쩍 늘어났다라는 집계도 있습니다. 네. 여권 내부에서도 좀 불편하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었는데요. 오늘 비판 메시지 내놓았습니다. 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을 향해 말로만 어르신들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6.25 참전 소년병 예우 문제 해결을 꺼내 들었습니다. 6.25 전쟁 때 17살 이하 소년 소녀병이 30만 명 가까이 참전을 했고, 이 중 아직 살아계신 생존자분들이 90세 가까이 돼서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게 살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유 전 의원은 이분들의 명예를 지키고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려고 그동안 국회에서 노력을 했지만 역대 정부마다 보훈처와 기재부가 반대했고 국방부가 소극적이어서 번번이 좌절됐다면서 윤석열 정부도 지금 똑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오늘이라도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 모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라고 촉구했고요. 이런 말도 안 하면서 말로만 어르신들 헌신 잊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 허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공산 세력을 강조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총선 대비용이다, 보수층 결집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오히려 노인들한테 이렇게 결집하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노인의 날에는 그렇게 따지면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지금 굉장히 그 노인 빈곤율도 한 40%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책들에 대한 약속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오늘 이 노인의 날을 맞아서 어르신들을 향한 정책 강화하겠다고 강조는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의료복지 요양 시스템을 강화하고 예산을 확대해서 노후가 불편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과거 민주당의 노인 폄하 발언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일각에선 삐뚤어진 역사관에 사로잡혀 어르신들이 힘겹게 쌓아올린 위대한 성취를 비하하곤 한다면서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최대로 공급하고 기초연금 인상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곧장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노인 관련 예산을 크게 삭감한 사실을 직격하면서 정부가 어르신들의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씨름을 더 깊게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노인 요양시설 확충이 시급한데 정부가 이 예산을 반토막 냈고 또 노인 빈곤 준비에도 역시나 손을 놓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 민주당이 세심하게 챙겨서 효도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르신들과 관련된 예산 어떻게 되는지 정말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은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어르신과 관련된 예산은 도대체 얼마나 줄었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좀 잘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뭐 공산세력 6.25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지금 70대 최소한 중반 이상은 넘어가야 6.25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네. 그럼 주요 지지층 결집이 60대 이상이 아니라 더 그 이상을 좀 타깃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선거 앞두고는 중도층 표심 잡기가 굉장히 이제 혈안이 돼야지 정상인데 이런 부분은 좀 여당에서 좀 우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좀 바꿔보죠.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물론 이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나름대로 좀 기선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지만 영수회담을 제안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 상당히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거친 비판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단 논평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대통령 바지라도 붙잡고 선처를 받고 싶은 것 아니라면 쓸데없는 선동을 멈추라면서 이 대표의 이 영수회담 제안 자체를 선동으로 규정해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회담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와의 여야 회담 자리에 나와 민생을 살피길 바란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표가 김기현 대표와 자신이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집한다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 이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으로 방탄 전략을 쓰고 있다고도 주장을 했고요. 김기현 대표도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엉뚱한 말 말고 여야 대표 회담으로 빨리 복귀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반응 내놓고 있습니까? 네, 정치권이 합심해서 민생을 살리라는 게 바로 추석의 민심인데 왜 그래도 폭언을 쏟아내면서 완강하게 영수회담을 회피하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지적입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 이렇게 모욕을 받을 일이냐면서 정부 여당의 머릿속엔 오직 정쟁과 야당 탄압뿐인 것 같다. 민생을 외면한 정쟁을 계속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여당을 향해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를 갖추길 바란다고도 강조했고요. 이소영원 대변인도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그동안 7, 8차례나 제안을 해왔는데 이렇게나 계속 거절을 하는 건 기네스 기록감이다라고도 꼬집었고요. 거대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거듭 거부하는 걸 보니 윤 대통령은 협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고 계속 야당 압박과 전방위 수사로 전국을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민주당 내에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뭡니까? 대통령실은 며칠째 무응답 유지 중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겠다면서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다고 전하고 있고요. 영수회담은 제왕적 총재 시절에나 있었을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반응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가 마주해야 할 상대방은 윤 대통령이 아닌 여당 대표이고 특히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마주 앉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는 대통령실 대신에 연이어 이렇게 여당에서 발끈하면서 비난을 대신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바로미터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금 10월 11일이면 네. 지금 9회 정도 밖에 안 나온 상황 아닙니까? 여야 지도부가 거의 총력 지원을 하는 분위기예요. 네, 오늘도 여야 지도부가 강서구로 총출동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서구로 집결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16년 동안 민주당 구청장에게 맡겨놨더니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면서 한 번씩 바꿔야 정신을 차린다라면서 지지를 호소했고요. 서울시장 그리고 그 위에 대통령까지 계시지 않느냐라면서 김태우 후보가 지역 현안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집권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역을 찾아서 거리 유세에 나섰는데요. 진교훈 후보가 티끌 하나 틈없는 깨끗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태우 후보와의 차별성 부각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확실한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네, 지금 김태우 후보 보궐선거 책임론을 두고 여야 간에 공방도 치열하게
적절하죠. 네, 김태우 후보의 이른바 40억 애교 발언이 두고두고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네. 김 후보가 지난달 28일에 선대위 출정식에서 자신의 유죄 확정으로 4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 1년에 1,000억 원 넘게 벌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달라라고 말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여론이 심상치 않자 국민의힘에서는 엄호에 나섰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40억 원이 드는 건 유감스럽지만 김태우 후보가 문재인 정권 비리를 공익 제보하다가 빚어진 일이라고 강조했고요. 김태우 후보도 민주당을 향해서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의 성범죄로 보궐선거를 치른 960억 원을 먼저 토해내면 국민의힘도 40억 원을 토해내겠다고 으름장 놓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마디로 후한무치이자 파렴치하다면서 이 40억 혈세를 애교로 봐줄 국민은 없다고 반박했고요. 또 골프 접대 등 개인 비리 범죄자인 김태우 후보의 공익 제보자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뭐 보궐선거 책임론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공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민주당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 선거에서 계속 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해당 보궐선거에서 계속 졌죠. 네. 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드느냐 안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심은 냉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김태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여야 모두 폭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그제였는데요. 50대 한 여성이 강서구 한 전통시장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김태우 후보 쪽 선거운동원에게 욕설을 하고 우산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 모두 일제히 규탄 목소리 냈습니다. 진교훈 민주당 후보 측은 깊은 유감을 표하고 피해자의 위로를 전한다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고요. 이와 관련해 김태우 후보 측은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우린 민주당이라고 밝혔다고 주장을 하면서 명백한 선거 테러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네, 조만간 서울 총선을 겨냥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사표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당장 용산 대통령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수석 비서관부터 행정관들까지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고 줄줄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규모만 30-40명 이상이라는 얘기가 돕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꾸준히 내부 출마 수요 조사를 해왔고요. 그에 따라 인적 개편을 준비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 면에서 부족한 행정관들의 경우에 먼저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미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 김인규 전 행정관 등 여러 행정관들이 추석 연휴 중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김은혜, 이진복, 강승규 등 이보다 급이 높은 수석들은 10월 국정감사 이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이른바 윤석열 검찰 라인 참모들도 대거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참모진 대부분이 수도권 등 험지가 아니라 TK 등 영남 지역 출마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요. 네. 공천을 두고 앞으로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당협위원장 자리 많이 비워놨잖아요. 네. 거기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내려오면 그것도 또한 뭐 기존에 출마할 사람들하고 네. 또 갈등의 소리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것도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여야가 모두 다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네요. 자, 다음 수로 가볼까요? 오늘 10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이죠? 네, 10일부터 27일까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진행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였던 지난해에 비해서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국토위에서는 계속해서 의혹 제기되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그리고 LH 부실 시공 논란, 또 여가부와 전북도 등에서는 잼버리 파행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외통위 등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좀 곳곳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위에서는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이렇게 좀 진행될 것 같고요. 과방위에선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등 방송장악 논란과 가짜뉴스 공방, 그리고 정부의 R&D 예산 삭감 등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쟁점들 많이 여야 간에 이제 갈등이 일어날 만한 사안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국정감사 증언대 누가 오르게 된다고 하나요?
여러 정재계 인사들이나 여러 인사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나온 기사들을 보면 좀 국감에 이색 증인들이 좀 출석할 거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 증인이 전국 400여 개 매장이 있는 대표적인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인데요. 네. 10대들의 설탕 과소비 논란, 길거리 위생 문제 등을 질의하기 위해 복지위에서 부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의 남태현 씨도 복지위 참고인으로 채택돼서 마약 재활 정책을 질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역대 국정감사에서 이런 이색 증인들이 출석해서 여러 시선을 끌기도 했는데 이게 의원들이 좀 다소 주목과 관심을 끌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늘 제기돼 왔습니다. 재벌총수 나오는 거나 굉장히 예민하지 않아요? 네. 근데 올해는 그런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IT 업계 카카오 등 이런 좀 오너들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롯데 쪽이나 이런 데서 계속 나와서 그걸로 이제 증인 가지고 여야가 계속 공방을 벌였었는데 아직 그런 얘기들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는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등 야당 표적 수사 논란에 휩싸인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무부와 대법원, 검찰 등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 국감은 오는 10일 대법원을 상대로 시작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성토를,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법무부와 검찰 상대로 진행될 국감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관련해서 야당의 적극적인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여기에 여당이 엄호에 나서면서 크게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한 장관의 탄핵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물러서지 않는 공세를 펼칠 예정이고요. 이에 여당에서는 민주당 동봉투 의혹, 뉴스타파의 대장동 인터뷰 논란 등으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짜뉴스와 방송 장악 공방 이뤄질 과방위도 법사위 못지않게 뜨거울 전망입니다. 근데 지금 추석 연휴 직전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 다시 꾸려졌잖아요. 네. 그러면 여당하고 협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좀 협상이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일단 홍익표세 원내대표가 꾸린 원내대표단이요. 원내수석 부대표에는 재선의 친명계인 박주민 의원 발탁이 됐고요. 네. 정책수석으로는 재선의 유동수 의원, 원내대변인으로는 초선의 윤영덕, 최혜영 의원이 일단 임명이 됐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인선에 있어서 철저히 실력과 추진력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앞서 저희가 언급한 대로 너무 많은 쟁점들이 있고 또 이재명 대표 기각 이후에 민주당에서 총반격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원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원내 지도부 성향은 어때요? 우리 강성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근데 조금 강성인 느낌이긴 한데요. 일단 제일 눈에 띄는 인물이 원내수석 부대표의 박주민 의원이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민주당에서 내부나 또 언론에서 평가는 좀 강성으로 꾸려진 것 아니냐, 대여 공세를 좀 제대로 해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민주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민주당 비명계와 좀 민주당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명계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관계가 정립될 거냐 이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잡으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주류로 구분되는 친명계 의원들은 계속해서 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사실상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청래 최고위원,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 또 탈당 및 제명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 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강경한 요구들에 대해 당 통합을 해치는 일이라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 중 한 명인 이원욱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이 추석 연휴 동안 받은 강성 지지층들의 비난 문자 내용을 쭉 공개하면서 참담하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문자에는 쓰레기, 역겹다 등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이 포함돼 있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 의원은 대선 패배 후 자랑스러웠던 개딸들이 이젠 국민적 혐오가 됐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혐오 정책
정치에 산실이 된 재명인의 마을 팬카페 이장을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는 거죠? 네, 당내 색출, 숙청부터 통합, 화해까지 여러 목소리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대표도 고심이 좀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8일 하나된 힘으로 무능한 정권에 맞서고 국민의 삶을 구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후에 계속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직접적인 주문이나 메시지를 내진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 대표가 영장 기각 직후 전쟁 말고 정치를 하자고 강조하기도 했고 또 당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또 총선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당내 갈등이 폭발하는데 부담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노인의 날인데요. 폐지수거 노인들이 가져온 폐지 가격을 다른 곳보다 두세 배 많이 쳐주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폐지를 재활용해 만든 판매 수익금으로 노인들을 직접 고용해 상품의 생산 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요. 함께 상생하며 환경도 지키는 러블리 페이퍼 기우진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사회적 기업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인천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전국에서 이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한테 펫박스를 시세 6배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이 매입한 펫박스로 업사이클이라는 걸 통해서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지금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데요. 예. 그때는 제가 이제 대안학교 교사로 이제 재직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제 출근길에 이제 거리에서 이제 폐지를 허리에 묶고 머리에 이고 이렇게 오르막길 올라가서 어르신을 뵙게 되는데요. 네. 어르신 뵙고서는 이제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다가 네.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계시는데 혹시나 사회 문제가 아닐까.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스템과 구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고민을 이제 10년 전부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 만든 지 10년이 된 건 아닌 거죠? 실제로 기업을 만든 거는? 지금은 7년 차고요. 그것도 오래됐네요. 네. 지금 이제 폐지를 시세보다 6배 비싼 가격에 매입해주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폐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한때 폐지 가격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맞습니다. 노인분들이 폐지를 수집해도 가져가도 사실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수입밖에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었거든요. 네, 맞고요. 저희가 처음에 활동할 때는 이제 13년도만 해도 키로당 140원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키로당 5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50원요? 네네. 그럼 이전보다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동안에 폐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계속 낮은 이제 폐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노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리어카 하나 가득 쌓아서 폐지 갖고 오면 대략 한 몇 킬로 정도 됩니까? 보통의 빈 리어카가 한 50kg 정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가득 쌓으면 100kg 정도 쓸 수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체격마다 또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가정했을 때 이분들이 150kg를 풀고 고물상에 갔을 때 5,000원 정도를 이제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럼 그 정도 100kg 정도 모으려면은 하루 종일 움직여야. 하루 종일 해야 되고요. 예. 작년에 KBS에서 이제 한국능력개발원하고 같이 연구 용역을 한 개발 보고서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의하면은 11시간 20분 하루에 일하는 노동 시간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어커를 끌고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11시간 넘게 해도 네네. 지금 5,000원 남짓 이제 버시는 거죠.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금액을 버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네네. 이 사회적 기업에서 그러니까 시세의 6배 정도 되는 가격에 폐지를 구입해 주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에서 어떤 이윤을 남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떤 돈으로 이렇게 비싸게 사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물상처럼 폐지를 이제 매입해서 그대로 이제 더 좀 20원, 10원 더 붙여서 파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폐지를 비싸게 매입하면 이걸로 아트 작품을 만들어요. 예. 저희 재능기부 작가님들이 한 350분 정도 전국에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택배로 보내드리고 또 택배로 받은 미술 작품을 이 캔버스라는 곳에다가 미술을 그려서 그 미술 작품을 이제 팔게 되고 그 금액으로 어르신들의 펫박스를 다시 매입할 수 있게 되는 구조를 이제 만들게 되었죠. 근데 이게 다 폐지 소화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은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예. 어르신들 지역에서 이제 조금 더 안정되고 정당한 대가를 이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이제 부분에서의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울러서 어르신들을 이제 고용해서 실제로 이제 그 정규직으로 이제 고용을 해서 직접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그분들은 더 이상 이제 폐지를 줍지는 않으시고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이제 급여를 받아가시는 거죠. 아, 직접 고용하시는 노인분들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네. 지금 그 러블리 페이퍼에 리어카에 이제 폐지를 모아서 갖고 오시는 노인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한 대략 얼마나 됩니까? 많으세요? 한 6분 정도 됩니다. 6분 정도요? 예. 아, 다른 데서 혹시 소문 듣고 그쪽으로 갖고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간혹 있으신데요. 예. 근데 거리가 좀 되셔서 직접 오시기엔 좀 불편하시기도 하시고, 예. 뭐 조금 이제 저희랑 관계를 이제 맺어진 어르신은 저희가 차를 갖고 가서 매입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희도 막 무적정 이제 어르신 수를 막 늘릴 수는 없어서 예. 저희가 뭐 판매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거에 관해서 어르신들과 같이 이제 인연 맺고 하나둘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고용을 하신 노인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직접 고용한 어르신도 지금 현재는 6분이고요. 예. 이제 10월 달부터 2분이 더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럼 혹시 이거 실례되는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 급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이제 드리고 있긴 한데, 예. 한 달 급여로 한 60만 원 정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세요? 어르신들은 이제 캔버스가 이렇게 이제 붙여서 여러 박스로 만들어진 그 조각들을 붙여서 캔버스를 만들게 되거든요. 예. 이럴 때 이제 그 박스를 서로 붙이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기업이나 학교에 이런 캔버스를 만들 수 있는 DIY 키트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DIY 키트를 조립하는, 그 안에 이제 부속품이죠. 풀이나 붓이나 이런 것들을 박스 안에 넣는 이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육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중노동이 필요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예. 앉아서 뭐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즐겁게 노래 들으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 재능기부 협약 맺은 작가가 아까 35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작품을 또 만든다고도 하셨는데요. 네. 작가들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사실 모으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350명 모으는 거는 다른 뭔가 네트워크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희가 16년도에 이제 프로젝트로 이 러블리 페이퍼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했을 때, 예.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SNS에 올렸는데, 그 게시물을 올린 지 4시간 만에 150명이 신청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달이 돼서 이제 그분들부터 이렇게 하나둘 이제 인연을 맺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소개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 작가님들 이제 350분의 구성이 좀 이제 되었죠. 그럼 이렇게 350명의 작가들한테 폐지를 보내서 거기에 아까 액자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그 만든 상품도 같이 보내드리는 건가요? 작가님들한테는 이제 펫박스로 만든 캔버스를 이제 보내드리게 되는 거고요. 예. 거기에 이제 본인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셔서 저희한테 다시 이제 반송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사진 찍어서 저희 스토어 온라인 사이트에다 올려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네네. 재능기부 작가님들한테는 뭐 어떠한 뭐 페이나 뭐 급여나 이런 거는 이제 지급하지 않고요. 이제 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유통이 되고 작품이 유통이 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작품을 올려서 판매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예. 그렇게 만든 작품들은 대략 한 어느 정도 가격에 판매가 됩니까? 지금 저희가 3만 원으로 다 균일가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저희가 월마다 이제 10,000원, 20,000원, 3만 원씩 정액제로 이제 납부를 하시면 예. 연 이제 4개, 8개, 12개 이렇게 작품을 구독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걸 통해서 이제 현재는 한 400분 정도 가입하셔서 같이 이제 그 작품도 정기적으로 받아보시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작품을 사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정기 구독자 회원 수가 뭐 절대적으로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저희로서는 이제 소중하신 분 한 분 한 분이시고요. 예. 또 저희의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에서 후원을 하시는 성격으로 함께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스토어에서는 저희 캔버스 작품도 사지만 저희가 쌀포대를 업사이클한 종이가죽 제품도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가방이라든지 그리고 뭐 돗자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매하시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러블리 페이퍼 이렇게 뭐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검색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네네. 뭐 엠포털 같은 데다가 이제 검색을 하시면 네. 자연스럽게 저희 사이트가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스토어나 이런 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노인 어르신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운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계속 떠나질 않거든요.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이제 여러 이제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투자를 받기에도 좀 어려운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제 대표자의 어떤 역량이나 그다음에 대출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자금을 운용해서 대부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저희가 창업을 하고 이제 7년차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지원 사업도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거든요. 이제 받을 건 다 받았고 이제 못 받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됐어요. 7년 차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기로에 있는 이제 부분이긴 한데 예. 이제까지 저희가 쌓았던 어떤 뭐 브랜드나 또 파트너십을 가지고서는 이제 하나하나 또 지혜롭게 헤쳐나가려고 저희로서는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부터 진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업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구상이 네네.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올해는 사실 이제까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법인격이 뭐 주식회사도 가능하고 비영리 법인도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현재는 주식회사였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비영리 법인으로 이제 조직 전환, 그러니까 피봇을 하게 되고요. 예. 그로 인해서 좀 더 기업과 개인들한테 이제 어르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후원과 그 문제 해결을 좀 직관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이제 프로모션들을 이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분들 같이 지금 이제 직원으로 고용도 하시고 또 폐지를 네. 수집해서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하고 소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반응들을 보이세요? 네, 어르신들은 제가 거리에서 직접 다 만나신 분들이고요. 예.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뭐 리어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추석 같은 경우는 이제 생필품이나 뭐 떡이나 이런 것들 지원할 때 다 만났던 분들이시고 연이 되어서 이제 그걸 흘려보내지 않고 저희 회사까지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대표와 직원으로서 이제 맺게 되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러블리 페이퍼 와서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뭐 돈 더 많이 받고 이런 것도 좋긴 한데 너무 설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갈 데가 있고 오면 같이 일할 동무가 있고 이런 게 너무 좋다. 근데 이제 그 어르신 연세가 86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이 설렌다는 말을 하셨을 때 저도 사실은 좀 같이 설레고 이거 제가 그냥 돈 좀 더 드리고 안정된 노동 사실 우리가 입으로만 얘기하는 그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말씀드리면서 아까 제가 걱정스럽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는데요. 네.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하고 많은 분들의 또 관심과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 가져봅니다. 오늘 인터뷰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 러블리 페이퍼 기우진 대표였습니다.
미국의 한 백만장자가 젊음을 되찾겠다면서 10대 아들의 피를 수혈받아 이목을 끌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기술의 발전이 노화의 속도 정말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죠.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오늘도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 여쭤보게 되는데요. 네. 추석 때 잘 보내셨죠? 추석 잘 보냈습니다. 혼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지금은. 예. 지금은 그거 아니세요? 네. 이번 추석은 같이 있습니다. 네. 가족들이 미국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다행입니다. 네, 한 명만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추석 때는. 네. 그래도 쓸쓸하지는 않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노화에 관련돼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그 노화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걸리버 여행기가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걸리버 여행기는 거인국과 소인국 이렇게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 하늘을 나는 섬 라퓨타라든가 아니면 야우들이 사는 곳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 모티브가 거기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죽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이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죽지 않는 대신 노화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이가 넘으면요. 네. 노인들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치매에 걸린 채로 목숨만 붙어 있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만약 200세까지 사실 수 있다면 사실 선택을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생각보다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늙는 건 똑같이 늙는데 네. 그러니까 노인 생활을 150년 그렇죠. 네. 뭐 그 정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이유인데요. 이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냐면 네. 바로 거기에 관계된 책이라 200세까지 산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건강하게 그 나이까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제안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소개해드릴 세르게이 영의 영노화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늙지 않고 그렇게 늙지 않은 상태로 살 수 있다. 200살까지 살 수 있다. 네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책이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유사과학 아니라면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네.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영노화라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책의 영어 원제가요. The Science and Technology of Growing 영입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직독직해 하자면 젊어짐의 과학과 기술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무병과 장수, 영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과 기술로 풀어내는 거예요. 유사과학이나 민간요법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게 이 작가인 세르게이가요. 네.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해내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투자자예요. 그래서 장수 비전 펀드라는 그 펀드를 만들어서 노화와 장수 부분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분석하고 승산 있고 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펀드예요. 그러니 많지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이런 것들을 좀 잘 걸러내야 네. 헛된 투자를 안 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관련 기업들을 인터뷰하고 그 가운데 투자도 하고 하면서 성립된 인사이트들을 모아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정밀의학, 유전공학, 재생의학, 약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한 기술들을 총체적으로 걸러주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오늘 저 뉴스 보니까 무슨 물 마시면은 젊어질 수 있다, 몸에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엉터리더라. 근데 4천억 원을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금을. 그렇죠. 그런 건 유사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걸 구분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하여튼 기술 발전이 의학 쪽. 네.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자꾸 몰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최근이라기보다는요. 옛날부터 부자들이 관심 있는 건 무병장수였습니다. 그렇죠. 진시황도 그랬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고 기술들은 다 무병장수로 몰려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건 이 돈을 가지고 젊고 오래 사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쓰면서. 네. 오래 건강하게.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돈이 많이 몰리고 투자가 되니까요. 옛날에는 병이 안 나게 예방을 잘하거나 병이 나도 잘 고치는 것만 해도 장수의 중요한 요소였잖아요. 근데 이제 의료가 발달하니까 그런 건 당연하고 조금 더 과감한 시도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장수나 영노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부자들의 후원을 끌어내기는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하신 뭐 사기꾼이나 이게 사기인가 과학의 경계점인가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 들어 장수의 기술은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긴 했습니다. 그게 바로요. 컴퓨팅 능력과 AI가 급격하게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리고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능력들이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술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일단 나이와 노화의 과정을 규명할 때요. 초점을 두는 게 세 가지 분야인데요. 조기 사망 예방, 기대 수명 연장, 노화 역전입니다. 조기 사망은 사고나 자연재해 때문에 생기는 사망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발달하고 재난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지난 100여 년간 현저하게 이에 대한 발생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AI가 이 부분들을 더욱 발전시켜서 적어도 사고나 재해로 인한 조기 사망은 더욱 줄어들게 될 예정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네. 기대 수명과 노화 역전 같은 것들이 또 이제 남아 있잖아요. 예. 기대 수명 연장은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거죠. 네네. 네. 각종 데이터와 그것을 활용하는 AI로 인해서 질병의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고요. 유전공학 등의 발전으로 그전에는 치료가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유전병도 치료가 됩니다. 예. 옛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높지 않았던 게 사실 질병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도 그렇죠. 크잖아요. 네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임신했다가 아이를 낳는 게 엄청난 모험이었고요. 그때 또 많이 사망을 했으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 질병에 대한 치료가 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패스트만 해도 이 패스트가 유행할 때는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만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병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정복이 된 병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예전에 또 비디오를 보면 요즘 시청자분들은 애청자분들은 비디오를 아실지 아니 아시는 분도 그렇죠. 많죠. 알죠. 예. 비디오 처음에 딱 그 상영할 때 보면요. 그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예,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근데 호환 마마가 그렇게 무서웠던 병이었어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호환 마마 같은 병이잖아요. 지금 천연두를 얘기하는데 네. 이제는 이게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가 돼버렸죠. 천연두를 치료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예방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술들이 엄청 발전했기 때문에 병들이 많이 정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화 역전 같은 경우에는 노화의 기제가 하나둘씩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이 그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뭐 신체 세포의 노화를 역전시키는 야마나키 인자 같은 것들의 발견은요. 네. 이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질병이나 이런 거는 네. 질병에 걸려서 빨리 사망하는 사람을 네. 제대로 수명이 닿을 때까지 네.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수명을 더 늘려주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명을 더 늘려주는 거는 이 책에서는 장수의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다라는 식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기대 수명 연장은 가까운 미래에 속하는데요. 건강 진단이 간편해지고 정확해지면서 조기에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병에 걸렸을 경우에 이런 거예요. 정밀의학으로 자신에게 딱 맞는 치료법을 구현하는 겁니다. 지금의 의학은요. 이게 보편적 치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이나 체격이나 체질이나 병력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요. 일관적인 치료법을 행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면 이렇게 뭐 여기가 아프면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기 체질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3D 프린팅 같은 기법으로요. 예.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만을 위한 약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1:1 맞춤 치료가 가능해지고요. 유전공학에서는요. 유전자 편집 기술로 어려운 유전병도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근데 요즘에 유전자 검사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네, 해보셨어요? 네, 네. 그랬더니 뭐 무슨 암이 발병률이 높게 나오고 어떤 네. 건 발병률이 낮게 나오고 이렇게 네. 하는데 잘 안 맞던데요. 저 했는데 정반대로 나오던데요. 아직 제가 병이 생겼는데 네. 거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 할까 말까 했었는데 안 해야겠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서 점점 정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 같은 거, 유전병도 어느 정도 일단 그 유전을 가지고서 예측을 하는 건 어려운 영역이니까 하지만 오히려 그걸 치료하는 거는 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유전자 편집 기술 같은 것들이 지금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전병이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질병을 발병시킬 수 있는 네. DNA 어떤 뭐
그 인자가 있다고 하면 네. 그걸 제거해줘 버리는 거죠. 제거하고 바꿔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전자를 바꿔서 수명과 젊음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또 재생의학을 통해서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킬 수도 있게 되고 장기 교체 이것도 가능해지고요. 생체 강화에 대한 기술도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발전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의 기대 수명을 그대로 살게 해주면요. 보통은 12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과학의 예측이에요. 이런 미래는 앞으로 10년에서 20년에는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돼지 심장 그 네. 이식한 사람이 살았다고 그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그런 날이 모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윤리적 네. 문제만 없다고 하면.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장수의 먼 미래 이건 언제쯤 구현되는 겁니까? 장수의 먼 미래라는 건요. 인간의 뇌에 직접 연결되는 컴퓨터라든가 인간의 몸 안에 들어가는 나노봇 같은 것들에 대해 다루는데요. 말하자면 이게 기계적 결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의 서술의 기조를 보면 그런 미래는 한 100년쯤 뒤에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떡하죠? 네. 근데 우리가 120세까지 잘 버티면요. 그때는 기술이 또 발달해서 200세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런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네. 너무 네. 먼 얘기인 것 같긴 하고.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다 갈아 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꼭 기계같이 사이보그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런 미래는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도 100년 후에는 지금의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라는 식으로 표현되기도 했고요.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도요. 새로운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능력에 대한 뭐 이야기가 영화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100년 후에 미래 세대를 은유적으로 예언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런 것들이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한 100년 정도에 40세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40세까지 살 수 있었는데 80세 정도로 늘어났잖아요. 예. 100년간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100년 동안 그 기대 수명이 100년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1년에 1년씩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론상으로는 사망을 따라잡는 게 돼요. 어떡하지? 노후 대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오래 살아야 될 거. 그러니까 연금도 좀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좀 고민이 네. 되는데 자 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책 읽어야 하는 이유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의료기술이나 바이오기술이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작가가 정리를 해놓기도 했어요. 네. 장수 비전 펀드니까. 근데 뭐 지금까지 나온 건강법, 장수법들 다 통합해서 한 10가지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뻔해요. 물을 많이 마시고 뭐 소식하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네.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요. 다 아는데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의지의 문제인데 아마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 확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도 없고요. 그 무엇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저는 우리가 더 오래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연금 생각하셨듯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열심히 운동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주경야독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견 12.9도로 평년보다 1도가 낮았고 낮견 24.6도로 평년보다 1.7도가 높아 일교차가 12도가량 났습니다.
내일은 날이 흐려서 아침 기온 오늘보다 높고 낮 기온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모레는 중서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글피 기온이 더 낮아지겠습니다. 글피 아침 중부지방은 10도 이하, 낮 기온 20도 이하인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다가 밤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전남권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북부에서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세종 11도, 대구 13도, 서울 15도, 광주 15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광주, 부산 24도, 서울, 대구, 울산 23도, 대전, 세종 22도, 인천 21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6.8도, 습도 60%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이틀 전이던 지난달 26일 언론에 보도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단숨에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달 탐사선 다누리가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사진을 보는 순간 달 상공 100km 궤도를 돌며 달 표면을 촬영했을 거란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다누리에 장착된 고해상도 카메라가 향한 곳은 달 표면이 아니라 다름 아닌 지구였습니다. 무려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흑백의 명암이 선명한 사진 속 지구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양이 적어 고해상도 사진을 얻기 위해 컬러 대신 흑백으로 촬영하는 바람에 흰 구름과 푸른 바다가 덮고 있는 익숙한 지구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정작 제 가슴을 뛰게 한 것은 사진 속 풍광이 아니라 관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추석날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있을 무렵 우리의 시선 끝에 위치한 달에서는 다누리가 카메라를 지구를 향해 돌려 우리를 찍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니 형언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면서 저 혼자만의 상상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달 탐사선도 모자라 10수년 내 유인기지까지 건설한다는데 우리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게 될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중국 한나라 때부터 달나라에 사는 옥토키가 떡방아를 찍고 있는 설화가 퍼지기 시작했고 기원은 5세기 후반 고구려 고분에서도 방아를 찢는 옥토키 모습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달에 옥토키와 개수나무가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혹시 그때가 되더라도 달을 향해 소원을 비는 풍습은 남아있기는 한 걸까?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그런 일이 현실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년 추석날에 고향을 찾듯이 보름달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보며 간절한 소원을 비는 이 전통의 풍습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제 소박한 마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일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不移，我的爱不变，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등려군의 월향 대표 아적심, 달빛에 내 마음을 전하네 듣고 오셨습니다. 등려군 하면 천맨밀 노래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기도 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청취자분들 저희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 청취자분 문자 읽고 제가 빵 터졌어요. 청취자 조승범님께서요. 개수나무 암스트롱이 베어갔다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아 진짜로 지금 없으면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한때 있었는데 그렇게 돼 있다고 한 2000년 동안 우리가 믿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아마 베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허진호님, 어린 시절 추억되면 달님에게 소문 비는 게 너무나 행복했었는데 옛 추억이 행복하네요. 명절 잘 보내고 계신 거죠?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구님,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를 찍는다고 생각하니 경이롭습니다. 고마운 다누리, 다음 사진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그 뒤쪽도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그리고 휴대전화 뒷자리 111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요. 달빛처럼 뜨겁지가 않아서 지그시 오래 즐길 수 있어서 꼭 소원 빌지 않아도 오래 감상하고 싶어지는 우주의 한 산물이죠. 굉장히 이성적으로 보내주신 것 같지만 굉장히 감성적으로 들리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도 맞으시네요. 우리가 눈이 그렇게 부시진 않잖아요. 달을 이렇게 지그시 계속 보면서 우리가 달을 향해서 소원 비는 건 우리가 인간이기에 앞으로도 100년, 200년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문득 해봤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감사드립니다.
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예. 부산 가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이번 연휴가 좀 길어서요. 저는 이제 나름 맏며느리여서 친정 시댁을 좀 나눠서 다녀야 되는데 이번엔 좀 길어가지고요. 엄마 얼굴 좀 실컷 봤죠. 예. 근데 차 많이 막히지 않으셨나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많은 것 뭐 밀면도 드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부럽습니다. 네. 자, 우리 추석 연휴 소식으로 시작해 볼까요? 근데 오늘 고속도로 정체는 어느 정도라고 해요? 조금씩 풀린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긴 하던데. 저녁에는 고속도로가 주말 정도 수준이었고요. 네. 연휴가 길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정체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시 기준으로 해서 요금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부산이 4시간 40분, 울산 서울이 4시간 10분, 대구까지 3시간 30분, 강릉에서 2시간 50분, 대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예상 소요 시간이 대략 비슷하고요. 수도권에 좀 가까워질수록 군데군데 정체 구간이 좀 있습니다. 신갈 분기점 부근 2km, 안성에서 안성 분기점 7km 구간이 정체가 좀 빚어지기도 했고요.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이 바란과 화성휴게소 부근에 8km, 운산터널 부근에 4km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휴게소에는요, 마지막 나들이 때문에 사실 고향 갔다가 올라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연휴가 길다 보니까 나들이 하시는 분들 때문에 휴게소는 하루 종일 북적였었고요. 내일이 이제 진짜 연휴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연휴가 길어서 귀경 차량이 분산이 됐기 때문에 하루 일찍 돌아와서 쉬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일은 차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도로공사 예상으로는 내일 하루 동안 429만 대의 차량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휴 둘째 날이었나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서울 부산이 9시간 넘게 걸린다는 게 나온 거예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전까지 제 남동생이 연휴 전날 가는 5시간.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시간이 줄지 않아서 그냥 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옛날에 그냥 밥 먹어가면 그냥 다 포기하고 10시간 걸린다 생각하고 부산까지 갔죠. 그랬던 시절이 갑자기 문득 떠올랐어요. 저도. 네. 그렇게까지 많이 걸리면은 갔다 오실 때 굉장히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네. 또 그 해외 여행객도 굉장히 많았다고요? 네, 이번에 주변에 명절에 고향 가지 않으시고 해외여행 가족끼리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제 해외로 떠났던 여행객들도 하나 둘씩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휴를 하루 남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만 10만 명이 넘었는데요. 아마 엿새 동안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오늘이 제일 많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대로 한 10만 500명 정도 예상을 했고요. 이번 추석 연휴에 모두 121만 명, 하루 평균 17만 3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 추석에 비하면 3배인데요. 작년 추석의 경우에는 평균 하루 6만 명 정도 인천공항을 왔다 갔다 했는데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회복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연휴 기간에 인파가 많이 몰리면서 출입국장에 안내 인력을 260명 정도 배치하고 주차와 교통 상황도 실시간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가 길다는 게 이미 알려져가지고 석 달 전부터 가족끼리 여행 준비하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아마 잘 충전하고 돌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게 외국 공항이 아니길 천만다행이에요. 네. 외국 공항 같으면은 아마 24시간 걸릴 거예요. 공항 수속 밟을 때. 인천공항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을 다 소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천에서 출발해 사우디아라비아 경유한 항공기 탑승객 100여 명이 수화물을 분실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정확한 상황은 다 파악이 안 된 상황인데요. 현재 보도는 연휴 시작 전날 27일 자정쯤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우디아 항공 여객기를 탔던 승객들이 지금 캐리어가 다 분실이 돼서
뭐 10개 중에서 1개만 돌아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지금 그러니까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착했는데 짐이 안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짐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추정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보통 이제 한두 개 정도 분실하는 경우는 뭐 종종 들어본 적 있어요, 저도. 예, 목격하신 경우가 있는데 100여 명의 승객의 짐이 단체로 200~300개가 분실됐는데 적어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제가 있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보도를 종합해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킹 압둘 아지즈 국제공항을 경유해서 런던, 로마, 파리 등의 유럽 각지로 이동을 했는데 예. 이 승객들 100여 명의 짐이 중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연결편으로 네. 다른 비행기를 도착지가 다른 쪽으로 다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 짐이 다 안 따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 항공편으로 짐이 제대로 못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에 내렸는데 9명의 대가족이 움직였는데 9개를 붙였는데 1개만 나왔고 예를 들면 뭐 미넨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캐리어 4개가 다 도착을 안 했다. 근데 혈압약처럼 예. 중요한 상비약이 짐에 달려 있는 경우에는 예. 건강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승객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우디의 경우에서 나가는 승객들이 있었고 최종 목적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문제는 정확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인데요. 예. 우선은 이제 이런 일이 생기셨을 때는 신고를 우선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 원칙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지금 못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실 신고를 할 수 있고 2주 동안 안 돌아오면 분실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연 신고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 분실 그 사이에는 신고 어떻게 해요? 짐이 그러니까 안 그 오는데. 사이에는 일주일 동안 기다려봐야 되는데 해외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끼리 여행을 떠났는데 네. 스위스 같은 경우 이제 쌀쌀하고 춥잖아요. 짐이 없으니까 여행을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승객들의 경우는 현지에서 지금 생필품을 구매를 해서 산다고 해도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항공사에 제일 먼저 연락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현지에 체류 중이신 경우라면 일단은 영사들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아마 막상 잃어버린 승객 입장에 돼보지 않으면 이거 모를 거예요. 예. 정말 당황스럽고 이건 예. 뭐 당장 가지고 간 짐이 사라지면 뭐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모든 걸 다 새로 다 장만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문제는 사우디 항공에서 공식적인 입장이라든지 대응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힘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군요. 이게 예. 참 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또 뭐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이거 누가 경험담으로 들려주는데요. 휴대전화 잃어버리면 모든 여행 일정 다 망가져 버린다고. 네, 그렇죠. 요즘 휴대전화에 모든 항공권도 들어가고 일정표와 예약한 거 이런 게 다 휴대전화 안에 들어가잖아요. 요즘 숙소도 다 앱으로 이제 예. 근데 하시고. 인증을 휴대전화로 인증을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 인증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죠. 돌아올 방법도 없더라. 예. 그래서 모든 일정을 다 중단하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더라고요. 네. 각별히 짐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들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럼요. 예. 하여튼 지금 이렇게 짐 잃어버린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 더 이게 뭐 모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럼요. 빨리 좀 이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임시국일 지정까지 포함해서 연휴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근데 이 연휴 기간 동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한 분들이 많다고요. 이게 이제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다는 건데요. 이전에도 뭐 임시공휴일 지정돼도 일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엔 또 유난히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네. 더 그런 부분들이 크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지난달 21일하고 22일에 직장인 927명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를 HR테크 기업인 인크루트가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14.7%가 출근한다고 했고요. 이 출근한다고 응답한 분들 중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가 최근에 중소기업 800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의 60.6%가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추석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추가 휴무 계획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나와서 일을 한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네. 그러면 나와서 휴일 근무 수당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공휴일 법률이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휴일 근로수당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형마트에 캐셔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예를 들면 네. 대형마트의 캐셔는 사실 명절에 쉬기는 참 어려운 직종입니다. 늘 그게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래도 마트 직원으로 되어 계신 분들이 휴무나 뭐 특근 수당 같은 일정 부분의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하러 나오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인 미만 연세업자의 직원으로 나와서 근무를 한다. 예를 들어가 있는 매장에 근무하는 매장 직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업체 직원 중에서 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똑같이 그날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휴일 근무 수당을 더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정해진 공휴일뿐만 아니라 임시 공휴일은 상상도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정작 나와서 근무를 해도 그 이상의 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 음식점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명절에 계속 문을 못 열다가 네. 이번에 연휴가 기니까 문을 여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이 되니까 여행지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산에 갔는데 국제시장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줄을 길게 쓰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 대체 휴무를 준다든지 약간의 수당을 챙겨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면 30일이라고 치면 네. 지금 그 추석 연휴가 엿새잖아요. 네. 엿새가 빠지면 당연히 급여 줄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할 만한 사업장들이 적지는 않은 건 많습니다.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런 현실은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계속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건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게 하는 거 네. 이거 좀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더 논의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양쪽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사실은 뭐 용역도 주고 연구 용역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대 의견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근로기준법이 1953년에 제정이 됐고 16인 이상 사업장에만 상시근로자가 16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하다가 이게 1989년에 5인 이상으로 확대된 이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휴업수당, 가산수당, 해고 제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근로시간 이런 것들이 특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강제로 임시 공휴일을 제외하고 뭐 쉬는 날도 출근하라고 하더라도 휴일 수당을 안 준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런 전체 종사자 수의 17.3%가 그런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중적인 구조 그리고 법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현재까지로는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으려고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진전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근로기준법 확대를 논의하고 있고 양대 노총에서도 반드시 5인 미만 확대 적용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지금 고독사로 추정되고 있다고요? 이건 지금까지 접하던 고독사와 좀 그 형태가 다르다는 데 있어 심각성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이 네. 남성이 40대 남성이고 학원 강사로 일했는데 숨진 거를 추석 연휴 첫날 가족들이 찾아와서 뒤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사망한 지 한 2달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강동구의 아파트에서 2달 전부터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원인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남성이 2달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아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연휴 첫날 가족들이 찾아와서 보니까 시신이 이미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명문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오랜 기간 강남 지역에서 수학 강사로 일해왔다고 하는데 네.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었고 외부와도 왕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원 분들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지자체에서 고독사 위험 가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주로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질병 또는 다른 이유로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서 네. 돌봄을 신청한 고령자들을 주로 고독사 위험 가구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강남 지역의 수학 강사로 일하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이런 분들과 좀 다른 상황에 있을 때 해당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추후에 좀 더 세심하게 주의하겠다고 사과문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이 우편함에 보니까 그 관리비 고지서가 석 달치가 미납이 돼 있었고요. 카드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낸 우편물이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뭔가 좀 이상하긴 했잖아요. 예, 친구가. 그럼 뭐 신고를 하든지 네.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렸던 고독사와는 또 상황이 좀 달라서 네. 정책적인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요. 제27회 노인의 날 네. 오늘 이제 맞아서 100세를 넘기는 노인이 해마다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지난번에 제가 그 고령자 통계 전해드리면서 올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950만 명에 육박한다. 전체 인구의 18.4%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2년 뒤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인데요.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이 10년 새 2배 늘었습니다.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보건복지부가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는 지팡이 청려장을 수여하는데 그 수여 대상이 올해 2,623명입니다. 근데 남성이 550명, 여성이 2,073명인데요. 네. 100세를 맞는 노인이 2011년만 해도 1,000명을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2012년만 해도 1,2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을 넘기게 되고요. 2년 후인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35년에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고령층일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일부에 이시안 작가하고도 잠깐 그 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앞으로 200살까지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100세 넘는 건 아무런 뭐 관심도 안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근데 관건은 뭐 얘기 나눴지만 얼마나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아니겠을까?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다는 게 문제인데요. 몇 가지 문제점을 좀 찾아보자면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노인분들이 오래 사시는 대신에 경제적인 준비가 덜 되어 있는데 일자리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명 중에 4명 37.6%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치고요. 자살률도 10만 명당 46.6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내년에 33만 4천 원으로 1,820원 인상하기로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게 생계를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노인분들이 생계도 생계지만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약값, 교통비를 빼고 나면 사실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 얘기가 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나 서울 같은 지역에서 지하철을 포함한 도시철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거나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른들이 이 무임승차를 폐지하게 되면 그나마도 유지하는 일자리에도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고요. 또 일정 연령을 넘어가면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개인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또 고령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생계와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결과가 하나 있는데 실제로 국가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공적 이전이 노인의 우울감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나 민간보험 같은 사적 이전은 노인 우울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예산의 제한은 있습니다만 참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초고령사회 바로 지금 코앞에 두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뭔가 좀 대책을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아시안게임 경기 결과 얘기도 좀 해보죠. 이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경기부터 얘기해 볼까요? 예, 여자 배드민턴 단체전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중국의 3대 0으로 완승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중국이 어떤 상대인가가 참 중요하겠죠. 역대 15번의 아시안게임 단체전 중에서 10번 금메달을 중국 여자 배드민턴이 땄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3대 0으로 완승했고 지금 중국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 배드민턴이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게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에 29년 만의 일이고요. 역대 아시안게임 단체전 결승 중국전 전패 기록도 깼습니다. 중국하고 1998년 방콕 대회, 2002년 부산 대회, 그리고 2014년 인천 대회에서 여자 단체전에서 중국을 만나긴 만났습니다. 근데 모두 다 졌어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번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게 참 멋있는 경기였고요. 첫 번째부터 출발이 좋았습니다. 여자 단식 세계 1위인 안세영 선수가 중국의 세계 3위인 천이페이를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이기면서 승리를 이끌어 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소희 선수가 세계 1위인 천칭천 자이판조를 2대 0으로 꺾으면서 기세를 이어갔고요. 김가은 선수가 세계 5위인 허빙자오를 누르면서 금메달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자 배드민턴은 인도와 5시간의 혈투를 벌여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오늘 활약했던 안세영 김가은 선수가 여자 단식에서 이소희 백하나조는 여자 복식에서 2관왕에 도전합니다. 안세영 선수 또 기대가 되네요. 네. 탁구 소식도 얘기해 볼까요? 진짜 이런 걸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유빈 전지조가 오늘 남북 대결을 펼쳤습니다. 올해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남북 대결은 거의 유일한 경기였는데요. 21년 만에 아시안 게임이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항저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북한의 차수영 박수경조를 4대 1로 물리쳤습니다. 신유빈 전지조가 한국 선수로 21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한국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거는 2002년 부산대회 남자 복식 이철승 유승민조, 여자 복식 서금미 이은실조 이후에 처음입니다. 특히나 신유빈 선수는 원래 아시안게임 출전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로 1년이 아시안게임이 나이 때문에 열리면서 이번에 참가하게 됐고요. 동메달을 땄을 때부터 굉장히 화제가 돼서 이번에 그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신유빈 전지조가 탁구 최강의 중국 조들이 8강에서 모두 다 탈락하는 바람에 이 중국 선수들을 상대하지 않고 결승까지 오르는 행운을 누리게 됐고요. 남북 대결에 부담이 좀 있을 법도 한데요. 이번에 실력으로 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들어봤는데 메달 따는 소식, 뭐 배드민턴, 탁구, 그것도 그렇고 수영. 수영 이번에 진짜 멋있었어요. 잘하는 종목 많은데요. 이번에 점점점 아시안게임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분리 독립을 주장해왔던 아르메니아계 자치 세력이 사실상 해산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자국에 있는 아르메니아계 자치 지역을 점령하자 그곳에 살고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인종천소를 우려해 대탈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세계인의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중간에 발음하다가도 헷갈렸는데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맥락도 되게 다르기도 하고 참 늘 다툼도 있었던 나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제르바이잔이 정부가 지난달에 이제 지역을 점령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전격적인 군사작전이 이루어진 건데 그 배경을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인데요. 지난달 19일에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테러 대응을 위해서다라면서 군사작전을 갑자기 펼쳤어요. 자국 영토에 불법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아르메니아 군을 몰아내기 위해서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적어도 200명이 숨졌고요. 4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실시한 다음 날인 지난달 20일에 우리가 이 지역에서 주권을 회복했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가 지금 러시아의 중재로 아주 이 지역에서 아슬아슬하게 세력 균형을 유지해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이 군사작전에 나서게 된 계기가 있는데 지난달 19일에 지뢰가 폭발을 하면서 아제르바이잔 민간인과 군인 몇 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공격을 가한 거고요. 하루 만에 아르메니아 자치군 세력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랑 일단 휴전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자치군을 무장 해제하고 모든 군사 장비를 철수하게 하는 그런 협정을 맺고 그래서 군대는 무장 해제를 하되 이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의 안전을 아제르바이잔이 보장하는 방안을 놓고 지금 자치 세력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요. 네. 예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을 때 아르메니아 정부가 개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입을 하지 않았고요. 아제르바이잔이 이곳과 아르메니아가 연결되는 라친 회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딱 이 통로 하나였는데요. 이 회랑을 작년 12월부터 봉쇄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르메니아인들이 여기를 통해서 무기를 밀수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내세워서 10달 가까이 이곳을 완전 봉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회랑을 다시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발표를 내놓은 하루 뒤에 전격적으로 군사작전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근데 회랑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지금 카카스 산맥이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네네. 그 산맥 중간에 큰 계곡이 있어서 네.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걸 네. 이제 회랑이라고 유일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논란이 된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이 지금 카카스의 화약고로 불리는 곳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나고르노 카라바흐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나고르노는 산악이라는 뜻이고요. 카라바흐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험준한 산악지대라는 뜻이에요. 기원전 2세기에 아르메니아 왕국의 영토였다라는 게 첫 번째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아르메니아 쪽 영토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바스 왕조, 셀주크 왕조가 침략을 했고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 세력, 이슬람 세력이 한데 뒤섞여서 살아가던 그런 곳이 됐었습니다. 네. 1917년에 러시아 제국이 멸망했을 때부터 이 양국이 다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지역인데요. 1924년에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아르메니아의 민족주의 확산을 좀 인위적으로 막아보겠다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르메니아계 인구가 80%나 되는 이곳을 아제르바이잔 쪽에 복속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91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때 네.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속하면서 독립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국제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의 80%를 차지하는 한 12만여 명이 소련 시절 뭐 그 이전부터 살아왔던 아르메니아계가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아르메니아계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아르차흐 공화국이라고 자치 정부를 만들었어요. 독립을 선언을 하고 우리는 분리 독립하겠다라는 걸 계속 내세웠고, 근데 네. 이제 국제적으로 이런 공화국이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1992년에서 94년 그리고 2020년에 두 차례 양측이 전면 전쟁을 벌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2020년에 전쟁을 했을 때 아르메니아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제외하고 아르메니아에 빼앗겼던 주변 영토를 그때 다 탈환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겠다라면서 이제 휴전의 양측이 합의를 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12월부터 그 회랑이 봉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갈등이 고조되다가 죄송합니다. 결국 아제르바이잔이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하셨어요. 몸이 갑자기 잠기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제도 일을 해가지고요. 네. 아, 계속 일하셔서 피곤하셔서 그렇구나. 근데 그 사실은 아까 이제 카카스 산맥이라고 얘기했지만 코카소스 산맥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그렇죠. 표현을 우리가 많이 흔하게 하잖아요. 더 많이 부르죠. 예,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터키 있는 데서 그 위쪽으로 중앙아시아 쪽, 튀르키에서 그 위쪽 중앙아시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거대한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딱 갇혀 있는 두 나라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인종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고 그랬던 곳인데
그 아제르바이잔 흑해하고 접해 있는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네. 아르메니아계 사람이 사는 자치공화국이 있었다. 그러니까 섬처럼 네. 아제르바이잔 영토 큰 안에 약간 원은 네, 아니지만 그러게요. 원처럼 이렇게 워낙 이렇게 고립돼 서로 있던 지역이었어요. 관계가 복잡하니까. 네네. 그럼 그 공화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요 2024년 1월 1일부로 이 지역을 통치하는 정부기관을 해산하는 법령에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가 기관과 조직이 해산되면 주민들은 이제 아제르바이잔 국민이 될지 아닐지를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주민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아제르바이잔의 재통합 조건을 따라야 한다. 이런 조건을 내놨습니다. 그럼 또 아제르바이잔 사람 난 되기 싫어. 네. 그럼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은 지금 네. 막 탈출을 하는 겁니까? 대탈출로밖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이 이슬람 국가고요. 아르메니아는 정교 기독교인들이 이제 많이 살던 곳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족, 영토, 종교 갈등 굉장히 많은 곳에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은 지역 통합에 따라서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한 12만여 명 정도 아르메니아계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10만 명 이상이 이미 아르메니아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르메니아계 주민의 99%는 아르메니아 입국을 원하고 있다라고 자치정부 측이 밝혔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 자치공화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해산하더라도 같이 잘 섞여서 삽시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하면은 그럼 거기 계속 살았던 곳이니까 자기가 거기 고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버리고 굳이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의 그 정부 발표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 회랑이라는 곳이 10달 가까이 봉쇄가 됐는데 문제는 그 식량, 의약품, 연료 공급까지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아르메니아계 사람들이 고립이 되면서 기아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이렇게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네.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했구나. 아제르바이잔의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게 주민들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재통합해서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네.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그건 인종 청소를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인도적인 물품 지원을 막지 않겠다라고도 최근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 예. 분쟁이 일어난 다음에. 예.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봤더니 70톤의 식품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수천 명의 아르메니아계 사람들이 음식이 없이 지하실, 학교 건물, 노상에서 밤을 지내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쪽 정부는 이 인종 청소를 막을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게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주민들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주유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중심 도시인 스테파나케르트 외곽에 있는 주유소에서 지난달 25일에 연료 탱크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고로 125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폭발 사고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자치지역 당국에 따르면 탈출하려는 주민들이 이 주유소에 기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주유를 하려고 줄줄이 차를 세워놨던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인명피해가 훨씬 더 커지게 됐습니다. 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주민들을 곱게 보내주긴 하고 있습니까? 막진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은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10만 명 넘게 넘어간 상황인데요. 그 이주 희망자 중에서 우리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려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명분으로 엄격하게 검문을 실시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달 27일에 아르메니아로 들어가려던 아르차흐 공화국의 전직 국무장관 바르디니안이 국경 부근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이 자치 세력의 고위 인사인 바르다니안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건 이 지역의 통제권을 좀 신속하고 확실하게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렇게
대탈출을 하니까 이걸 예. 우려 깊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혹시 이제 못 떠나는 아르메니아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 사람들이 앞으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살게 되면 굉장히 열악한 대우를 받게 될 수도 있다라면서 지금 이 모습을 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같은 국제 기구가 분쟁 지역 내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 인력을 좀 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안전을 걱정하는 이 지역 주민들이 아르메니아로 가는 것 말고는 다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독립적인 참관인을 이 지역에 두고 그 인권 상황을 좀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고 네. 아제르바이잔이 동의를 하게 된다면 이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좀 진지하게 약속했다는 걸 자신감 있게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국제 감시단을 좀 파견하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고요. 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곳에 국제 인권 감시 인력이 활동하도록 좀 허용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호 고위 관계자가 이끄는 유엔 대표단이 1일자로 나가르노 카라바흐에 도착을 했는데요. 유엔이 이 지역을 방문한 게 분쟁이 시작된 3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르마니아 계 주민들이 네. 지금 아르마니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선 제대로 반겨줘요? 그 반겨는 주고 있어요. 지금 예. 고국으로 돌아오는 동포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면서 뭐 이렇게 숙소를 내주기도 하고 예. 뭐 그런 일들을 많이 지금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문제는 인구가 28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아르메니아가요. 네. 근데 지금 겨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용할 데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아르메니아 정부가 좀 수용 공간을 마련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4만 명 정도밖에 는 수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갑자기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될지 좀 막막한 상황이 됐고요. 네. 그리고 사실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포기하겠다라는 뜻을 먼저 밝힌 건 아르메니아였다라는 BBC 보도가 나왔습니다. 4월하고 5월에 두 번이나 아제르바이잔의 영토 보전을 완전히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아르메니아 정부가 했다는 건데요. 예.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지금 러시아가 평화유지군을 파견해놓고 제대로 감시를 안 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불리해졌다라고 러시아에게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아르메니아의 파시냔 총리를 향한 비난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파시냔 총리는 사퇴하라라는 그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아르메니아랑 러시아 관계는 사실 좀 지원하는 관계였어요. 우호적인 관계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앞으로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관계는 좀 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왜냐하면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지원한 건 종교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독교 국가, 정교 국가였기 때문인데요. 네네. 근데 이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가 지금 러시아가 3천 명이나 평화 유지군을 여기다 파견을 했는데 네. 아제르바이잔이 공격할 때 그럼 그들은 뭘 했느냐라는 걸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러시아 정부는 또 이건 너무 어이없는 비난이다. 우리에게 비난을 퍼붓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라면서 또 좀 맞대응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됐기 때문에 네. 러시아랑은 좀 사이가 좀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전쟁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튀르키예가 지원을 했었죠. 네, 네. 언제나 그랬죠. 튀르키예는. 튀르키예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는 또 가까운 관계고 네, 아르메니아하고 그렇습니다. 러시아하고 가까운 관계였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튀르키예랑 또 러시아의 대립을 그러네요. 대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굉장히 이 지역이 지금 그럼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요. 지금 조만간 이렇게 뭐 여러 국제사회 세력이 합쳐서 협상을 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합의가 좀 쉽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왜냐하면 자치 지역의 무장 세력에게 무장을 해제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라고 했지만 아제르바이잔 입장은 또 다르기 때문이고요. 완전히 재통합돼서 결과가 마무리되면 지금 이 지역을 지키지 못한 아르메니아 정부는 국민적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평화협상을 맺었는데 자치 지역에서 우리는 그걸 뭐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폭동이라든가 뭐 유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게 되고 네.
만약에 정말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에게 인종 청소가 벌어지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또다시 정면 충돌을 벌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튀르키예, 러시아, 이란, 뭐 이스라엘도 있고 네네, 미국도 맞아요. 있고 그러면 주변국 분쟁으로 또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제르바이잔이 최근에 몸값이 좀 높아진 게 주요한 산유국이자 천연가스 생산국이에요. 굉장히 자원 부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국제 에너지가 공급난을 겪고 있는데 겨울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아제르바이잔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국제 에너지 가격은 더 불안해지니까 이 파장은 더 전 세계적으로 또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구소련하고 네. 터키하고 경계가 되는 지역이 바로 여기 코카소스 산맥, 그렇습니다. 카우카스 지역이잖아요. 네네. 두 나라가 그 사이에 있었고 네. 아제르바이잔이 사실 중동에서 석유 개발하기 전에 먼저 네. 석유 1차 세계대전을 개발해가지고 네. 서방 세계가 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라 그렇죠. 분쟁이 생기면